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경기권과 강원도, 경상북도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더 확대돼 있습니다. 높은 기온 때문에 대기는 불안정해서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60mm 정도 예상되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 4시를 전후로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주요 도로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입장 휴게소부터 안성 휴게소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다시 7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달래내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도 9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서인점부터 부평까지 3km 구간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방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놓고서 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면서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이것 역시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데요. 대통령 탄핵 소치라는 정말 엄중하고 정말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사안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돼도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개원식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 앞으로 22대 국회의 미래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 만나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사실 믿을까 말까 고민 중인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을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많을 거예요. 영화 타짜에 그런 명대사가 있죠. 원래 그래요?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동지도 적도 없는 법이야. 굉장히 고전에 강해요 보면. 타짜는 그래도 2000년대 이후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그게 얼마나 20년 정도 됐을 거래요 아마 그 그렇죠. 영화. 이제 한 그 정도 예. 됐습니다. 네. 야, 그때
애기였을 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 타짜를 지금까지 정확히 한 27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아, 화투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술을 좀 익혀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단 영화가 워낙 몰입감이 좋아서 우연히 이제 TV 보다가 영화 채널에서 타짜가 하고 있으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사도 술술 외우고 어떤 배역의 이름이 뭐고 이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요새 말이에요. 뭐 지상파 방송에서 그 매직 마술 이거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사실 우리 학교 마술 동아리 지도 교수를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애들이 와서 지도 교수를 해달라 그런 거죠. 근데 마술 관심이 많은데 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마술이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은 진짜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와 정말 수준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화투, 타짜, 이게 다 손재주거든. 마술도 이게 클로즈업 마술 같은 게 정말 정교한 손재주거든요. 아기에겐 아래서 한 장, 성모들에겐 위에서 한 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되게 좋아하네. 마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화투를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타짜에서 마술 이야기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래 이런 이 의외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의외성 필요 없어요. 이제 매번 하는 얘기 좀 해줘요.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그리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 잘하고 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 배송해드린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전국 대학생 마술 대회가 있어요. 학교별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마술 경영대회. 근데 우리 학교가 네. 제가 있을 때는 5등 안에 들어갔어요. 네. 예. 그럼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동아리에 약간 해그리드 그런 건 아니고요. 덤블도어 덤블도어 애들이 덤블도어 마음에 든다. 네. 좀 어둡고 음침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럼 누구 있죠? 그 덤블도어 덤블도어는 그 할아버지죠. 그 누구? 그러고 빌런. 볼드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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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고 보니까 덤블도어는 연세가 꽤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나보고 그렇게 늙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만 합시다 방송. 이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얘기 못하겠어. 참 정말. 자 오늘 막방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이번 주가 막방이라면 외압입니다. 자, 우리도 특검 한번 해야죠. 네.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00원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10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올해보다는 1.7% 오른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 내년치 최저임금액을 논의를 했는데 사실 처음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올해 9,860원에서 1.4% 인상한 10,000원을 하한선으로 4.4% 인상한 1,290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했고요. 새벽 2시에 다시 모여서 그 안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마지막 수정안을 받은 뒤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최종안인 시간당 1,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1,030원을 투표에 붙였고요.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얻어서 최종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 1988년이니까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 10,000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에 1.5%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수치입니다. 회의 자체가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은 2023년 5%, 2024년 2.5%가 오른 건데요.
우리의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서면서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데 해외 주요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익숙한 독일.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 결정해왔으나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고 저임금 고용이 많아지자 2014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로 볼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기준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 우리 돈으로 18,500원이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의 경우 생활임금 결정하는 저임금위원회의 9.7%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직전 해보다 6.62% 오른 11.27유로, 우리 돈으로 16,800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또 주의회, 지방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연방 기준으로는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7.25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는 9,988원입니다. 연방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거나 동일한 주는 40곳이 넘는다고 하고요. 멕시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1급을 기준으로 207페소, 16,000원인데요.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이 됐지만 우리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우 또 미국과 인접한 지역을 북부 국경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데 기타 지역과 구분을 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시아의 경우도 살펴보면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은 2023년 기준 176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7,450원, 일본의 경우에는 961엔, 8,300원입니다. 일본은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 시행됐고요. 자, 이렇게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GNI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 근데 1인당 GNI가 있어요. 이건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근데 1인당 GNI가 2024년 올해죠. 일본을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인당 GNI가 일본보다 높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높다는 건데 그런데 물론 대만이 지금 우리랑 비슷한데 대만이 지금 7,450원 2023년 기준 그렇다고 그랬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요.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예를 들면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960엔이고 2024년 기준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도쿄는 1113엔 그리고 오사카는 1064엔 이 나가노는 948엔 뭐 이런 식으로 후쿠오카는 941엔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첫째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업종도 차등 적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저는 이래요.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정말 그 일용직 이 알바생들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그거 이상 좋을 거 없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용이 과연 그 정도로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거 뭡니까? 소주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예? 그거 소주성이라고 주셨죠. 소주성. 네. 예. 근데 그 소득주도 성장 때 알바 자리가 굉장히 줄었어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금방 알거든요. 대기업에 알바하는 학생들은 큰 타격이 없어요. 올라도. 왜? 대기업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큰 극장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네. 이런 데서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은 타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알바하는 그런 데서 알바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럼 딴 데서 알바하는 알바 자리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참 취지는 좋지만 실제는 전혀 이게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 영세 자영업들 있죠. 이분들은 사실은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과연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느냐. 저는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계에 얘기하는 거 저는 노동 문제를 상당히 일정 부분 단순화시킨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사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그럼요. 월급은 오르고 물가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지금 본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포함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그 YTN의 경영진 분들께서 지금 밖에 계신 이호영 모든 아나운서 분들 포함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뜨거운 전당대회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사이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공식 제재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어젯밤 방송 토론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봤어요? 안 봤죠? 저는 그 중간중간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피로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 캠프에 대해 주의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풍속을 해치거나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음 단계인 경고를 받게 되면 합동연설회나 대담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최고 수위 제재인 윤리위원회 회부에 따라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 자격이 상실되는 거고요. 여러 차례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비방전이 멈추지 않고 진흙탕 싸움이라는 당 안팎의 평가가 나오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 선관위가 제재 조치 관련 공문을 보냈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도를 넘는 상호 비방을 자제 바란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즘 우리 국민께 걱정을 제일 많이 끼쳐드리는 게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아주 좀 심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뭐가 심하다 그러면 안 되나? 네. 하여간 축구협회 저도 불만 많아요. 네. 이렇게 전당대회가 과열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이 관련해서 이 대구에 갔다가 대구에서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판단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주의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원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 원 후보가 제 얘기만 계속했는데 근거 없는 허구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한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 지지한 최민희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계호 선거관리위원장 최 의원이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한 당원 당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구두 경고 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오늘 이재명 전 대표 팬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에 김민석 의원을 공개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최 의원은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당규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데요. 민주당 당규 제4호 33조를 보면 사무처 정무직 당직자와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등은 당직 선출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 제4호 77조는 그 행위자에 대해 직무정지 및 당직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행위자에 대해 예외 없이 중징계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구두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토론에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 정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참 음향 감독님이나 편집하시는 분들 피곤하셨을 것 같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오디오가 참 많이 물리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게 서로에게 득이 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어제 토론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저는 사실 이런 종류 토론회를 정확히 세보지 않아서 모르는 한 200여 차례 진행을 했을 거예요. TV 토론회. 근데 이게 좀 이 토론의 규칙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구멍이 숭숭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서로의 말들이 물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 제가 7월 12일 오늘이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다 한 거죠. 전화조사. 그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정말 다른 후보들한테는 좀 당혹스러운 결과인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오히려 더 올랐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사실 다른 세 후보의 합보다 좀 더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문자 일심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잘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치열한 전당대회 좋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거 좋은데 한 가지 공격을 할 때 아마 모든 진영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유난히 강한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권력으로부터 특정 집단으로부터 박해받고 피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확 그 사람을 지지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대선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됐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특정인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상현 의원이 가장 돋보였어요. 왜? 윤상현 의원은 딱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희룡 후보한테 뭐라고 그거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직접 당사자한테 들었느냐? 이렇게 윤상현 후보가 그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이 좀 돋보였던 후보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10일 후쯤 있을 거예요. 다음번 이 TV 토론은요. 근데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좀 하고요. 참고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를 제일 많이 지지하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찍어요. 가장 지역이요? 지역. TK? TK 지역 네. 가장 많이. 그렇다면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철우 이 경북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나지도 않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얘기도 그렇게 많이 먹힌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좀 제가 볼 때에는 정책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 볼 때에는 너무 이 낭설만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난무하기 때문에 참 보기가 상당히 좀 민망했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토론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가장 잘한 것 같다라고 오늘 아침에 나 바꿔야겠네. 딴 사람으로. 아직 성격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네.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또다시 말실수를 저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러시아 대통령 이름인 푸틴으로 잘못 불렀다가 이제 수정을 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지원협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에 옆에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건네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한 뒤 나는 푸틴을 물리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곧바로 정정하긴 했지만 또 실수가 있었을걸요? 네,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첫 토론에서 건강과 인지력 저하 문제를 드러낸 뒤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말실수를 저지른 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TV 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드러낸 후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대선 후보 사퇴론 점점 더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5명의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민주당 일각에서 후보 사퇴론이 분출되자 지난 8일에는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재선 도전을 완주할 것이니 논란을 끝내자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어제자로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조지 클루니 그리고 민주당 내 어른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사퇴 압박에 가담을 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뭐 실수는 누구나 하고 말실수라는 거는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늘 하기 마련인데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해리스한테는 또 트럼프라고 그랬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좀 걱정은 솔직히 많이 돼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나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나이 먹은 분들이 다 뭐 인지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 운전자 뭐 이런 저거 할 때 이런 것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고령 운전자 뭐 사고가 나면 고령 운전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 저 반대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잦은 실수로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번 TV 토론 때도 굉장히 힘이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말이 사실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겠죠.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 갖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글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현명함이 좀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관련된 소식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올해 반지하 가구를 2,300여 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6호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다라고도 하는데요. SH가 매입한 분량이 2,718호이고 주거 상향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 가구가 228호입니다. SH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 2,351호입니다. 한편 재난 불평등 공동행동은 SH공사가 반지하 매입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SNS에 여름은 이제 시작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모자란 게 재난 대비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폭염이 번갈아 닥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난 10일에 호우 피해 상황과 기간별 대응 계획을 한 총리가 점검을 했고 어제는 마포구 합정동의 침수 취약 주택가와 소방서를 방문해서 여름철 재난 대비 준비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밤사이 내린 폭우로 인명피해가 있기도 했는데 특히 MT를 떠났다가 실종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반지하 주택 매입 이게 굉장히 더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더딘 이유가 SH공사를 비롯한 이쪽의 잘못 때문에 더딘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반지하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SH공사에 그 집을 내놓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기기를 꺼려한다는 이 이유가 하나 있고 제가 진짜 지금 위험한 그 사고인데 이게
차수벽이라고 그러죠. 반지하주택 그거를 만들면 여기 이거 침수된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이러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 안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현명한 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만에 하나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사실 본인의 인생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귀중한 인명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현명한 대처를 좀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야, 그동안 수고했어요. 좋은 주말 되세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어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어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어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어더. 가입 문의 100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의 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 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 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가서 정말 민주당의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죠. 그리고 사실 그 삶의 역정이 결국 민주당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바로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자, 김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김 지사님, 김 의원님이 바라보실 때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1인 정당 이겁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출마 ben에서도 밝혔지만요. 예. 지금 민주당은 이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3대 기본 정신과 정치 철학은 민생, 민주, 평화거든요. 예. 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민주당의 정치 노선이자 철학인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이 핵심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당하고 또 배척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1인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 1%의 다른 목소리도 대변해야 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열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한 어떤 사고체계 혹은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대여관계에도 좀 투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 3년차 국정을 맡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도 예. 아주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22대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도 입법권을 장악을 했는데 예. 192석이라는 야당 다수 정당으로 또 민심을 대변해야 될 일이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강대강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뭐 극도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지금 양당이 전당대회를 우리는 이제 20일부터 순회 경선을 하고 예. 국민의힘은 23일에 전당대회 마무리를 하는데 양당의 전당대회 예선전 그리고 지금 본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양당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국민들께서 정치 불신이 훨씬 더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게 42건이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이 의원들도 사실 무슨 법안 발의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상임위 활동을 해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국회는 본회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절차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고 법안이. 예. 그게 이제 상임위 중심으로 또 더 작게는 상임위의 법안 소위 중심으로 법률이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전체 법안에 대해서 전체 국회의원들께 다 알지를 못하고 예. 자기 상임위 이 소속의 법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야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아마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이제 학습을 하니까 알 텐데 예.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정책이 중심으로 당론을 정하면 어총에서 보고를 받고 거의 이렇게 상임위에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42건이라는 걸 막 발의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유도해서 대통령의 이미지, 불통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석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하더라도 예. 용산 대통령실을 곤혹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가면 정말 막 하는 건데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예. 아마 이제 그 22대 총선의 민심을 지난번에 뭐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예. 여야 지도자가 했는데 거기서도 별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이재명 대표 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좀 덜 느끼고 계신 건지 계속 강대강으로 가서 걱정입니다. 지금 위기의식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1부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개요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3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이게 매번마다 반복하기 힘드니까요. 근데 한국갤럽이 사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30%고 국민의힘이 35%예요. 이것도 결국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많은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이미 사실 입장이 정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못 가져가잖아요. 보면 우리 민주당이 반사이익으로 한 45%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지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민주당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 당의 그 전당대라든지 전당대 준비 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당내 소수파 의견들을
좀 수용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최근에 각상원 의원 건과 관련해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당사 앞에서 그렇게 하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공천에서 이제 탈락을 시키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문제 등등. 또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 의정활동, 입법활동 하위 10%로 평가를 해서 공천을 배제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은 상위 10%에 속하면 속하지 하위 10%에 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염려가 많은 것이죠. 김 의원님께서 봉화마을하고 평산마을도 다녀오셨죠? 예. 그 봉화마을 가셨을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도 만나 보시고 오셨어요? 예, 권영숙 여사님하고 차담을 하고 또 여사님께서도 어려웠을 텐데 용기를 내서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권영숙 여사님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영남의 지역주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잖아요.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지역주의라고 생각했고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PK에서 5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서 영남 지역에는 최고위원 후보도 없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것 자체가 어려운 영남 지역 또 2026년에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용기가 된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곽상은 의원 섭섭하다는 얘기 안 하시던가요? 권영수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곽상은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된 거에 대한 호된 신고식을 치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산마을에 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던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를 내서 결단을 했고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김 지사라 했는데요. 김 지사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런 덕담도 해주셨고 또 이재명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는 당부도 했습니다. 자,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내가 이번 전당대회 물론 희망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당선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 득표 이상만은 꼭 하겠다. 마지노 라인이 몇 %입니까? 득표에. 후보로 출마했으면 당연히 당선이죠. 당선을 기대하고 출마를 하겠지만 이렇게 큰 선거는 계산을 하면 오히려 스텝이 꼬이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선거는 계산 없이 참여해야 되고 누군가는 우리 당이 민주성과 민주주의 DNA가 훼손당하고 또 역동성과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을 방어해야 우리 당이 다시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테이지에 연연하지는 않고 참여를 했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골리앗과 다윗 싸움인데 우리 당원과 대의원들이 지지해 주시면 국민이 지지해 주시면 제가 정말 골리앗에 승리한 다윗이 될 수 있겠죠. 아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최소한 30%는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인데 30% 얻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격려를 해주시면서 아마 또 프레임을 저는 나누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그리고 다원성과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대하는 당원들의 표가 모아지면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해봅니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금 친명 일색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 선출 과정을 보면 그게 진짜 반전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20일부터 제주 경선에 순회 경선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진단은 이렇게 계량과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처음에 전망대로 쭉 흘러가는 건 아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내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처음 예측한 거는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결과는 뭐 당원과 국민들에 맡기는 것이고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다양성이 살아나고 민주성이 강화가 되고 어쨌든 좋은 정책들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이게 전당대회니까 권리당원의 성격상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이 조사를 하실 텐데 지금 이른바 비명이 몇 %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77.77%를 얻었고, 박용진 후보가 22.몇 %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25% 정도는 이재명 지지를 안 하는 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권리당원들이 전당대회를 규정하는 데서 56%가 권리당원이고요. 14%만 한 7, 8천 명 대의원들이 14%, 그래 70%고 나머지 30%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그것도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중도층과 우리 민주당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역선택도 가능한 국민의힘 전 지지까지 포함하는지 그런 것도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 30%가 또 한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김 의원님 보셨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44.9, 김두관 30.8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7%포인트 차이도 안 나요. 김 의원님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언론에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연임을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고요. 저도 뭐 지난번 양산 낙동강 벨트에서 또 아깝게 패배한 것에 대한 관심, 동정심 이런 것도 좀 있고 제가 국민 일반한테는 좀 이렇게 합리적인 온건 합리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지 그러면 놀랐습니다만 이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꽤 잘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컬럼에도 썼는데 사실은 김 의원님은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태까지의 정치적 역정, 삶의 역정이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것하고 아주 유사한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선고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말이에요. NBS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NBS는 맞습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반대한다는 게 51%예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좁히면 6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8%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30%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오늘 이인영 의원이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던데요.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큽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민심은 더 다양한데 당심은 좀 일색으로 지금은 당심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중도층은 마음을 얻는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중도층은 상식적이고 조금 더 민주적인 정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중심의 정당, 나의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낙인 치고 배척하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선거나 대선에 승리할 수 없는 게 저희들 고민이죠. 근데 어쨌든 일반 중도층이 지금 민주당을 바라볼 때 너무 뭐냐면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단독으로 밀어붙일만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 단독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연히 그런 고려하실 거고요.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한 2-3달이지만 이런 점들을 좀 잘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몇 가지 했죠. 종부세 문제, 금투세 문제, 그리고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 간이 각각 두 개의 나라로 사는 것, 뭐 이런 언급을 쭉 했는데 김두관 의원께서는 종부세하고 금투세 문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 남북 간의 두 개의 국가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종부세와 관련해 좀 말씀드리면 원점 재검토하고 금투세 유예 등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서 부자 감세를 말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종부세는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지방 정부에 많이 지원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데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종부세를 손본다 하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금투세도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이 한 1,400만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주식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거라서 개미 투자자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 문제 두 개의 국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렇게 무슨 전원회의인가 거기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러고 뭐 또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는 1990년 기본 합의서에 합의했던 것처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라서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결코 통일을 지향한다면 통일을 뭐 일본과 미국, 중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좀 다른 정치 현안인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각종 탄핵,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이런 거 계속 한다는데 일단 검사 탄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 법률에 유일하게 이제 검사들이 월권을 하거나 직권 남용을 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회의 탄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검사나 이런 탄핵한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예가 많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유럽, 독일만 해도 검사들이 잘못 기소하고 강압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탄핵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적으로 오해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또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일괄해서 탄핵한 것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저는 우리 검찰이 왜 검사 4명을 탄핵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국민을 대표한 국회 입법권에서 검사를 탄핵할 수밖에 없는가를 검찰이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뭐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같이 뛰는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같이 뛰시는 분 입장에서 누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저는 뭐 누가 되든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뭐 국민 행복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민생 안정 또 평화를 위해서 만나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계신데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대화하고 또 민생을 함께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될 처지라서 하여튼 누가 되든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 속내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훨씬 더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출마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고위원들 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이게 최고위하고 이게 잘 악위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에 워낙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아서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다 이제 찐명이나 친명 또 친소 관계를 이야기해서
비판도 받았지만 예. 최고위원이 당선되고 나면 자기의 가치나 정책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예. 경남도정이나 남해군정 여소야대에서도 자치 1번지도 만들고 도정도 뭐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았는데요. 하여튼 최고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 후보시죠.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는 정말 이런 미소 본 적이 없습니다.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지고 있는 YTN 최유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 햇살이 참 따가웠고요. 주말인 내일도 따갑고 또 길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춘천은 역시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더 덥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 내일 중부지방의 폭염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화요일쯤 장맛비가 다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확실히 금요일 퇴근길이라 길 위의 시간이 답답하고 깁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양재까지만 31분이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도 63빌딩에서 청담대교까지 거의 1시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변북로도 마포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88분 걸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평소보다는 한두 배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인데요. 내부순환로 월릉분기점에서 국민대까지 21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도 월릉분기점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하남까지 19분 정도 필요하고요. 구리에서 의정부까지는 37분 걸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혔는데요. 그 때문에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까지 13km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피해 지역에 대해 응급복구와 신속한 피해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이 같은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난 9일 청문회 개최 의결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문회 등을 막아달란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권한이 없는 심사 자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힘이 모렴치한 정치 파업을 고집하며 국회 정상 가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우선 합의 가능한 모수 개혁을 추진하고 중장기적 연금 개혁에 나서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여당은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방어를 위해 민생의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 존재 이유가 국민 삶을 지키는 건지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 캠프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의 조치에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희룡 캠프와 같은 정도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제 TV토론 직후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공정경쟁 및 비방, 흑색선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대표 후보 간 비방전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당대회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밝힐지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전임 윤리위원장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전당대회가 격화되는 상황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으로 규정하고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 이종호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영부인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한 일이겠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볼 때 최상병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거라고 보이는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시각각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며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우각성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는 것만이 정권이 살고 보수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 끝에 오늘 새벽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1,120원과 1,030원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기록한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 태백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영남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시작됩니다. 주말 동안 남해안과 제주에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1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1도, 습도는 62%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왔어요. 또 왔어. 그날이 왔어요. 어머나 사장님, 나 언제 오시나 그랬네. 수박, 복숭아와 함께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거 아시죠? 전화 와서 어떤 라디오 방송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던데. 난 YTN 라디오 듣는다 그래야지.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나 YTN 듣는 재미로 살잖아. 역시 우리 어머니는 들을 줄 아시네. 청취율 조사 받으시고 샵 0945로 인증문자 보내잖아.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짜잔! 왔어요! 또 왔어요! 라디오는 YTN!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세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의 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올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올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올.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올 판넬. 이번 주 승부. 예, 이 경쾌한 리듬과 함께 금요일 저녁이 시작이 되죠.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는 코너 이번 주 승부인데요. 이번 주말 뭐 장말에서 비가 또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이번 주 승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안대학교 배정모 교수님이십니다. 네, 금요일의 맞수남자 배정호입니다. 그 버전이 계속 바뀌어요.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요새 우리나라 정치, 물론 우리나라 정치권이 항상 그 일들이 많은데 요새가 특히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그 최진영 변호사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결론을 답하기 전에 우리 제작진에게 항의 겸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1등으로 정하면 바로 전 시간에 인터뷰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고적으로 그건요. 철저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아니, 김두관 의원 같은 분 뭐 전화해가지고 오늘 인터뷰 좀 가능하세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의 그 승자 김두관 전 의원님 겸 민주당 당권 주자를 꼽았습니다. 왜요? 리틀 노무현, 예, 이장에서 장관까지 걸어서 벤츠까지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적통, 또 이재명 이른바 친명 라인과는 좀 차별화된 친노 친문 라인의 지금 대표 주자로 급부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있고 나서 한 주 뒤에인가 제가 개인 모임에서 김대환 의원님 저한테 이제 명함을 주시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명함이 예전 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소탈하시고 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81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보면 같이 하면 굉장히 호인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다정다감한 그런 그럼요. 느낌이 있는데요. 정치인의 덕목은 저는 용기, 도전 이런 것을 꼽는데 현 상황 속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 속에서 용기 있는 도전, 본인 스스로는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라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전투력을 보인 그런 상황의 어떤 용기, 나아가 현재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표를 던질 수 있는 전략적 선택,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주에 한 명의 정치인을 꼽아라고 하면은 단연 김두관 전 의원으로 꼽았습니다. 교수님 동의하세요? 김두관 전 의원의 도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 이재명 1인 정당, 사당이라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대명이다, 확대명이다, 또대명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1인으로 추대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흘렀는데 김두관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용기 있는 도전해줘가지고 경선 모양새가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또 청년 대표까지 나오면서 이제 3인 체제가 갖춰졌는데 흥행 없는 그런 이제 민주당 당대표 경선으로 끝날 부분인데 역시 이 경선 체제, 경선 모양새에 갖춰졌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김두관 당권 주자, 김두관 후보의 도전은 양날의 칼이에요. 본인에게도 또 민주당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네거티브로 흐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또 민주당에게도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인데 파지티브한 그런 경선 모양새를 갖춰줄 경우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플러스가 되겠죠. 민주당에게 플러스가 되고 또 본인의 이제 정치 미래에게도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경선 결과 득표율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존재감만을 부각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로 가면은 다 잃는다. 파지티브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파지티브한 그런 경선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정책 경쟁 또 비전 경쟁 이런 걸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이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이걸 살리겠다라는 이제 구체적 처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외교 안보, 뭐 일자리 문제, 그리고 뭐 기후 위기, 특히 이제 저출생 문제 이런 국가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정책 경쟁해 주거나 또는 여기서 이긴다면은 야 지금 이재명 외에는 다른 주자,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데 김두관대 있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한간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혹시 이재명 대표가 낙마한다. 그럴 경우는 이재명 대표 대안으로 김두관 후보가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생산적인 그런 경쟁으로 가야 된다. 건설적인 경쟁으로 가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몇 퍼센트 얻어이지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득표율이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까 김두관 의원께서는 30% 얻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가 77.7%라고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상대방이었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이번에 공천 받지 못하고 박용진 의원이 그때 한 25% 전으로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측컨대 박 의원이 얻었던 것보다는 더 얻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원인은 뭐 원래 오늘 방송에 그 미리 준비되지 않은 이 여론조사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뉴스토마토가 그 엊그제였습니까 했던 여론조사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개요는 저희가 2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단숨에 정말 출마 선언하자마자 단숨에 한 7% 정도의 차이. 우리가 여야 간의 어떤 투표를 함에 있어서 7%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2, 3%만 더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그거는 오차 범위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그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김두관이냐. 오히려 김두관 의원으로서는 아까 제가 그 전 의원으로서 말씀드렸듯이 용기 있는 도전,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 것 같지만 상당히 계산하고 나왔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 플러스 한마디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프로야구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끝나고 올스타전 하고 이제 하반기가 되는데 마치 선발 투수가 지금 피안타율 승률이 엄청나게 거의 선동열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다가 급격히 하반기가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단순히 아까 그 인터뷰할 때는 25%도 사실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일발필도로서 이재명이란 거인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 실질적인 당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느낄 수 있었고요. 마치 그런 것은 지금 뭐 교수님은 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포지티브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정책 경쟁만 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줄어들수록 사실상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당권 주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전 투구 못지않은 네거티브 선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자, 배 교수님 승자. 네,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해석이니까 지금 반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승자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변호사님이 여론조사를 전혀 잘못 읽고 있어요. 지금 이제 뉴스토마토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똑같은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지층 한 67%라고 아까 네, 우리 3부 2부에서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차이가 맞아요. 44대 37이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7대 9가 나와요. 87. 거의 9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5%밖에 안 되고 지금 나머지가 다 이제 권리당원인데 지금 권리당원 같은 경우가 특히 이번에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77.77% 얻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 거의 제가 볼 때는 9대 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7 플러스 알파는 틀림없고 그러면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25%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20% 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제가 예상을 하냐면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의 반사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재명 강세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로는 권리당원 비중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보다 굉장히 강화됐어요. 지난번에는 권리당원 비중이 40%였는데 56%. 근데 지지층에서 87대 9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80%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20%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거는 거 좀 좋아하는데 한번 5,000원 한번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25% 분명히 넘는다라고 봅니다. 그 아주 합리적인데. 네, 근거는 그냥 붙으면 되니까. 뭐 장단지 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렇죠. 저는 걸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 셋이 뭘 걸겠어요. 네? 제가 왜 25%를 박용진 의원보다 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25%의 일반 여론조사. 아까 지금 그 김두관 전 의원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역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하지 아니하시는 분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중도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로 이 그 룰을 정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세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부분 25%에 있어서 설령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는 한마디로 역선택을 뺀다 하더라도 25%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아닌 김두관을 찍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 상식적인 가진 사람으로는 이런 어이없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가진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제가 봤을 땐 정말 아니엇이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정말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그 방탄하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정당 지지율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이제 한국갤럽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개요를.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논리가 너무 일방적인 게 이재명 지지자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승자가 누군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 자꾸 가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승자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야 신기하네. 국민의힘이 더 주목을 받는데 두 분 다 민주당을 승자로 꼽으셨네. 예. 자, 왜 저는 이재명 후보를 꼽았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임 도전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여유로운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당 대표 도전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도전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환경은 누가 만들어줬냐면은 첫 번째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거예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완전히 그냥 진흙탕 난장판이다 보니까 이 반사 이익을 지금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가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역사상 뭐 24년 만에 연임 도전한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난장판인데 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높은 것도 있고 또 낮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NBS도 그렇고 MBS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갤럽도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1부와 2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MBS도 높고 국민의힘이 한국갤럽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그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긍정평가가 24% 25%예요. 그런 네. 상황에 비춰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넘어야 된다. 맞아요. 나는 이제 그런 논리 전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이릉 저도 동일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영 대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양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조국 신당이 10몇 %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걸 합치게 되면 결국은 민주 진보 진영이 더 높은 거죠. 네. 그걸 합하면 알겠습니다. 자 하신 말씀 4부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3부는 워.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나무늘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용덕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파 공작 업무를 수행한 육해공 첩보부대 소속 군인 또는 민간 공작원으로 구성된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과거 조국의 안보를 위해 이름도 없이 엄지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저희들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재난시 위험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재난인명구조와 피해복구활동, 모래급식 봉사 등 매년 2,000회 이상 사회봉사를 하는 국민봉사보훈단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변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R&D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매년 그것도 무려 50개사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우수성과 대표기업에 선정만 되면 끝? 장관 표창, 투자유치 지원, 저리융자 혜택, 해외 전시 참여 지원에다가 인재 채용 기회, 후속 R&D 지원, 확실한 기업 홍보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김 사장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요?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나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고용24 홈페이지요.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바로 신청해야겠어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 이어서 4부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배정모 세한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 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패자. 승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야죠. 야, 그 뒤끝이 있으시네. 그거 보통 사람은 이제 대충 넘어가는데, 야, 그거 안 잊어먹고 있다가 또 말씀하시네. 우리 변호사는 치밀하고 치열해야 됩니다. 네, 반대심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저 좋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이재명이 오히려 패자이냐.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2차적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후 폭풍이 상당히 셀 텐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차적 정치적 타격은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9년 6개월 선고됐을 때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고 오늘 김성태 얼마 받았어요? 김성태 이게 그 두 개 형이 이 정치자금법하고 두 개가 나뉘어서 그런데 합치면은 어쨌든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른바 2차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사법적 타격이 내일부터 나올 겁니다. 지금 그 김성태 지금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면서 또다시 그 내용에 보면 마치 지난번 이화영 재판 때처럼 이화영이 연결시켜줘서 그 김성태하고 2번 정도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왜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북한으로 보냈는지 그 과정에서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크게 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개딸이라고 얘기되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친명 적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기감이 있어서 더 단단하게 뭉치겠죠. 마치 초대교회에 박해받을 때처럼. 하지만 그 이외에 외곽에 있는 중도층 표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으로 떠나서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갈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지난번 총선처럼 조국 신당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오늘까지는 뭐 그 배 교수님처럼 이재명 대표가 승자내mon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후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는 이 김성태 오늘 그 실형 선고를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패자가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패자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죠? 배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패자부터 말씀하시고 하세요. 네? 네. 이거 계속 가면은 이게 안 돼요. 이재명 대표를 너무나 많이 걱정해 주는데 지금 그 패자, 국민의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이건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난장판 대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더구나 여기에 뭐 김건희 여사까지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충수의 늪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하면은 아킬레스 건인 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가 소환이 됐는데 그 문자가 소환이 되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거는 당무 개입이다. 이건 뭐 전당대회 개입이다. 뭐 국정동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그거 출처를 말씀해 주셔야죠. 네? 출처를 말씀해 주셔야죠. 모르세요? 출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한 출처.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출처요? 예.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인이 얘기한 거 어디서 얘기했느냐? 한동훈 후보가? 아니 뭐 언론에 다 났잖아요.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지난 금요일에 출연해서 정말 아니 근데 워낙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자세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뭐 김성태 선고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또 타격이 갔다고 하는데 글쎄 반대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가 앞으로 뭐 남은 재판도 있지만은 형량이 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검찰이 뭐 봐주기 구형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김성태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죄가 더 클까요? 근데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9년 6개월 선고가 됐는데 지금 뭐 김성태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뭐 6월에 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개를 받았는데 이거 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법조인이 또 해서 그건 뇌물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뇌물은 직무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제도 그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으면은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 간단히 뇌물죄입니다. 얘기해서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그렇죠. 나쁘다. 준 사람을 퇴출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받은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지 준 국민을 퇴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어떤 케이스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요청해.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게 바로 그런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적극적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거꾸로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그렇죠. 하고 엄청나게 나쁘고 준 사람은 이제 오히려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뇌물죄에 있어서 받은 공무원은 벌금이 없습니다. 그냥 깜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이 나온 거예요. 그 반면에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이제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요청했는 거에 대해서 주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집행유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3년 6개월 구형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예. 검찰이 지금 민주당은 마치 검찰이 뭐 그 김성태를 회유했네 뭐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검찰은 3년 6개월인을 구형을 함으로써 김성태 실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실형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은 법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면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짧게 반론 한마디만 해야 돼요. 반론 한마디면 진짜 한마디만 해야 돼요. 당연하죠. 예? 한 두세 마디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죄가 무겁다. 네.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그리고 또 징역 2년 6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그런 형량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줄여야 돼요. 이거 계속 물고 물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패자. 국민의힘입니다. 두 분 다 패자 똑같네. 아까 승자한다면서 패자 얘기를 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승자는 둘 다 민주당 사람, 패자는 둘 다 국민의힘이네요. 두 분 다. 그거 하기 전에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성태. 징역 4년이니까 아니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안 되죠. 징역 4년 6개월 선고했어요. 심판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안 된다 이거죠. 집행유예는 이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드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패자가 국민의힘이냐? 저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막아는 지름길이고 이거는 뭐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거를 혁신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를 반성해야 되는 것인데 반성을 없고 누구 책임이냐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고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이전 투구 싸움에 비전이 어디 있고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1대에 못했던 대표적인 그 이슈가 연금개혁인데 그런 이슈 지금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안드로메다를 보내는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지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사협정을 맺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지난번 뭐 MB 박근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마치 이제 이재명 또 이낙연 이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나갈 수 있기에 그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정말 금주의 패자가 아니고 다음 주의 패자도 저는 국민의 힘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6개월 동안 패자. 근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이걸 보면 사실은 관심은 좀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만 지키면은 관심을 끌고서 그럼 컨벤션 이펙트도 좀 받고 막 이럴 텐데 근데 너무 싸워버리니까. 예? 막 무슨 법정 증거 있으세요? 지금 증거 있으면 빨리 까세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너무 또 한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뭐 당무감사 이게 삥삥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상당히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일시파동도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일시파동도 별로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요.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뭐 역대급 참패, 집권당이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참패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비대위 체제 해가지고 이걸 수습하기 위한 전당대회인데 뭐 수습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배신자 논쟁, 뭐 문자 익십, 또 문자 폭로, 사천 논란, 또 심지어는
빨갱이 시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 사퇴까지 얘기하면서 와, 그거 진짜 뭐 책임져라. 어제 보고서 네. 야, 뭐 열심히 조사한 모양인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권당 이거는 뭐 후보들이 거의 지금 타짜 수준으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 미래가 없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친윤과 친한이 이제 정면으로 격돌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당이 깨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제일 걱정하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 2개를 꼽았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하고 네, 축구협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공격한 지금 원희룡 후보는 떨어지고 네. 그래서 순위가 2위는, 바뀌었어요. 2위는 나경원. 네, 그래서 1위 한동훈, 더 올라간 한동훈. 네. 그리고 2위 나경원으로 바뀌었어요 순위가. 3위 그리고 한동훈 원희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야 그나마 이재명 대항마는 한동훈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한동훈을 좀 지키자. 플러스 동정론. 그래가지고 한동훈 후보는 더 올라간 것 같고 야 원희룡 그래도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개혁 보수의 상징이었는데 야 원희룡이 완전 틀려먹었네. 이런 사람은 퇴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거는 발언이 좀 세셔서 우리 배종호 교수님의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예. 전망까지 하세요. 네. 앞으로 전망은 제가 좀 시간 1차에서 끝난다. 예? 1차에서 끝난다. 결선 투표 안 간다? 안 간다. 무조건 안 간다. 무조건 한동훈이 된다? 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지금 뭐 양자 대결하면은 한동훈이 뭐 거의 7대2 수준으로 이겨요.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결국은 한동훈 대 나머지 3명 합치면 한동훈이 더 많아요. 높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1차에 무조건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배정호 교수님의 그렇죠. 개인적인 분석. 여기에다가 저기 우리 저 최진영 변호사께서 걸자 그러면 제가 또 걸겠습니다. 야, 우리 몇 끼 먹는 거야, 그러면?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부처 국민의힘 TV 토론회. 예. 네, TV 토론을 했는데요. 1차, 2차가 지금 TV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처음 예측과는 좀 사뭇 좀 달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원희룡 후보라든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이미 TV 토론회를 많이 해보신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인터뷰는 좀 했지만 TV 토론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할까 했었는데 의외로 검찰에서 조선제일검이라고 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선제일의 설객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고요. 1차보다 2차가 훨씬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이 예. 있고 더불어서 또 전투력 또한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주의 승자를 제가 한동훈 그 후보로 꼽았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젊음 그 자체로서의 어떤 우위가 있는 이미로치로서의 우위가 있는 것이고 이른바 1대3의 구도 속에서 상당 부분 그 선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을 상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권력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었다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뭐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듯이 투표 중에 가장 좋은 투표는 동정표다. 이런 얘기가 하듯이 지금 3대1 싸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동정표까지 지금 얻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그 어떤 현상이란 것이 대구 경북 TK PK 쪽에서 윤 대통령과 어떤 각을 세웠을 때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구 경북하고 이쪽 지역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선전하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모순적이지만 그 정치 현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가를 넘어서 이 정치 어떻게 보면 그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한번 이 현상을 한번 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 하기에 현재 권력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또 미래 권력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그대로 가는가 이런 것은 좀 약간 미스테리한 점도 없지 않지만 제가 그것 또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한국갤럽 조사 앞서 제가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궁금하시면 유튜브 앞에 돌려보시면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44%를 얻었어요. 지지율이. 아, 최근에. 이거는요. 다른 어떤 지지 한국갤럽 조사 오늘 발표된 거.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글쎄요. 우리가 전통 국민의힘 이른바 지도층의 예의가 안 먹히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이 참 그게 미스터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미스터리를 좀 풀어드릴게요. 미스터 한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일극 체제를 형성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동원해서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외에는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이 민주당에는 없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면, 자, 이재명과 맞서 싸워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60% 이상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보수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보수의 일원이기 때문에, 보수의 뿌리기 때문에 지지한 건 아니에요. 대권 후보를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권을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정권을 가져올 적임자니까 가장 적임자가 윤석열이니까 지지를 해가지고 결국 후보 만들고 정권 가져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항마는 한동훈이다. 그래서 지금 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좀 전에 뭐 민주당의 후보는 뭐 국민의힘 후보는 뭐 좀 대선 후보는 하나밖에 없다는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고, 거꾸로 민주당의 비극이 바로 이재명 일극 체제.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닥치고 하면 그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비극인 거예요. 그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나경원, 원희룡 다 잠룡으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어떤 그 대선 후보지만 그 외에도 아까 얘기 듣듯이 이번에 나왔던 분들이 흥미로운 어떤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1차 TV 토론회에서 4명을 상대로 질문이 뭐였냐.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일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4명이 일치해서 어떻게 했죠? 아니올시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재명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배 교수님의 분석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부처. 자, 승부처. 네. 국회 법사입니다. 야, 진짜 싸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참 승부처가 많아요. 말씀하세요. 왜 국회 법사이냐? 국회 법사이 때문에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잖아요. 서로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가져가려고. 네. 그래가지고 뭐 법사위에서 야당이 등원하기 전에 입법청문회를 지금 펼쳤는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 이제 탄핵 청원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13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대로 가니까 지금 19일하고 26일 날 청문회를 엽니다. 19일 같은 경우는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고, 그리고 26일 날은 이제 김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를 여는데, 이 청문회에 지금 증인들이 대거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채택이 됐고, 또 장모 최은순 여사, 여기에 알겠습니다. 또 이정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분까지 지금 초청이 돼서 만약에 이분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알겠습니다. 네. 자, 하실 말씀이 있죠? 다음 주에 하세요. 지금 시간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날씨가 어떻게 됐던 간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 사랑 기분을